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든든한 우리 6분의 패널을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4년이었죠.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최순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늘 발표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잠시 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결과부터 살펴보죠.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판이 커진 것 아니냐, 한반도 대화가. 그리고 단계적 조치 시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북미 회담하기 전에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올 거지요? 콜, 중국 먼저 만나는 게 마땅합니다. 어쨌든 둘이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서 만나기로 했고 만났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유훈이다. 이건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리고 한국, 미국 선의로 우리 노력에 응했다. 한미 단계 동조적 조치 때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 얘기가 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단계 동조적 조치 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한 겁니다. 대화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북중 관계 강화,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시진핑은 화답했습니다. 극적이면서도 정상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 대비, 남북미 회담 전 포석 깔기 아니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들 하셨지요? 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为金正恩举行欢迎仪式。见到你，欢迎你。见到你很高兴，欢迎你。为地区和平稳定发展做出新的贡献，再次当选中共中央总书记，就任党中央军委主席。前些天，习近平在致辞中表示，在这春回大地、万物复苏的美好时节，金正恩并在新的形势下推向新的高度。中央办公厅主任丁薛祥、中共中央政治局委员杨洁篪、中共中央政治局委员、国务委员、外交部长王毅等参加。 네, 일단 중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온 것이 놀랍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사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희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정상회담이 북한 중국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배경을 어떻게 분석들 하세요? 일단 그 서로의 그 필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이번 회담의 그 주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그 양국 간 관계 복원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비핵화 협상에서의 그 중국 측 지지 확보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지 7년여가 됐는데 그 정상 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올 들어서 갑자기 이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걸 넘어서 예. 자칫 한반도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었고요. 예. 북한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네. 중국 측 지지가 필요했고 예. 특히 지금 대북 제재에서도 숨통을 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회담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뭐 전격적이다, 파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해결의 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북한도 비핵화에 네네. 나서겠다. 이건 무슨 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는 무조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조건부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단계적 동시적 조치는 말 그대로 예. 그 비핵화를 원샷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일단 핵을 동결하고 예. 그다음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예. 또 북한이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예. 그에 맞춰서 동시에 국제사회도 제재를 해제하고 네. 경제적 보상도 이행하면서 마지막으로 북미 수요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란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 예.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가질지 혹시 판이 깨질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예측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말하는 그 비핵화의 개념하고 예.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괴리가 제일 큰 게 있다. 그겁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CVID,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네. 불가역적인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검증과 사찰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북한은 우리만 핵을 폐기한 것은 핵 무장 해제하라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핵에서 핵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예. 한미 동맹을 해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도 제거를 해라 하는 게 예. 지금까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핵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떤 정도까지 이제 서로 절충을 이루게 될지 예. 그게 정말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판이 깨질 수 있을 가능성도 뭐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그 보입니다. 일단 복잡해지긴 했네요, 좀. 복잡해지긴 그렇습니다. 했어요. 복잡한 국면을 접어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북중 관계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북중 관계는 이번에 시적이 북한 답방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양국 관계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은 분명할 겁니다. 예. 다만 혈맹 수준으로 이제 보완되느냐는 것은 얘기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그 중국 내에서도 그 북한에 대한 피로감도 굉장하고 또 예. 반북 정서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북한 역시 이제 반중 감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 과거 혈맹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런 관측들이 유력합니다. 예. 앞으로 서로 두고 볼 일입니다, 정말. 예.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의 중국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이제 그 비핵화 의지가 지금 들으신 대로 중국 생각 다르고 미국 생각 다르고 북한 생각 다르고 북한과 특히 미국 간의 이 비핵화 개념 차이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양무석 박사부터 설명 주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이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현재 상황까지 왔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화답하면서 예. 사실상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예.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5월 초 한미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5월 말 북미 정상회담, 6월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그 기본적인 일정들이 남측의 그 이 일정대로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전통적인 김정은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그 우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중국과 먼저 이 배경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거든. 우리 그 컬링 하면 꼭 그 앞에 수비를 하나 세워 놓잖아요. 그 컬링 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수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배경을 만들어 놓고 남북 북미로 가야 김정은 그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외교적 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노영희 변호사님 생각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전략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는데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와 관련된 것을 과시하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기에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 이건 선대 유훈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북 제재가 너무 심화가 되니까 이런 걸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뭔가 조금
우리가 모르는 함정 같은 게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특히 중국을 패싱시키지 않고 이제 같이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핵화와 이제 앞으로의 그 향방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끔 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계적, 동조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특히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할지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조건부 비핵화 얘기를 지금. 정혁진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이런저런 단서 사족을 막 달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한테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리 이런저런 그 조건을 달면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북한이 이야기를 해도 그건 의미 없다. 우리는 오로지 비핵화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든 안 하든 미국은 명분을 얻었어요. 판 깨져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판이 깨지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화면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저 속은 굉장히 타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방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비핵화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비핵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네.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잃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자꾸자꾸 높아지니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덕 전 부장님. 예, 저는 요약하자면 한반도라고 하는 일종의 골목길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친한 형님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기대해서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거부하고 예. 김정은식 해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리비아식은 뭐냐 하면 먼저 핵 폐기를 하고 후 보상을 받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핵 개발 장비를 전부 미국으로 다 이동해가지고 옮겨가지고 그걸 미국에 보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비아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가다피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걸 거부하고 예. 김정은식 해법이 뭐냐 하면 예. 아까 조건부라고 할 수 있지만 선 조치를 취한 이후에 네. 비핵화를 하겠다. 그 선 조치가 뭐냐? 당장은 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완화하는 거에 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는. 여기서 군사적 위협 제거가 또 뭐냐라고 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예, 예. 이러한 조건이 완성이 돼야 핵을 폐기할 수 있다. 핵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이 미국과 한국의 먼저 이 조건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예. 두 분 정치인으로 갑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예, 우선 저는 이제 이 전체 의미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선의로 우리 노력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떤 그 비핵화 의지의 주도성을 가진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방문하는 이유는 중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단계 없이 바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인데 단 그 빠른 스피드에서의 북미 간의 평화 협상이라 종전 말하자면 조인까지 빨리 갈 수도 있을 텐데 예. 그 전에 김정은이가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정통성을 가지고 예. 열차 외교 같은 그야말로 북중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이번에도 리설주를 동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그렇죠. 북중 관계 우호적 전통적 우방을 강화하는 예. 그걸 기본으로 삼아서 설령 이게 중간 단계에서 뻐거덕거리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예. 결론적으로는 어떤 비핵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차명진 의원 네. 판단은 어떠세요? 그림 좀 보시면요. 네. 한반도의 그 북핵 비핵화를 두고 북핵 폐기를 두고 한반도 주변에 두 가지 큰 움직임이 있어요. 예. 하나가 원샷 원킬 미국을 중심으로 또 하나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살라미.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미국은 볼턴이 얘기했듯이 선 비핵화 후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5년 동안 북한한테 속아왔기 때문에 뭐 조금 보여주고 하는 건 안 하고 한 번에 완전히 비핵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그 소위 말하면 평화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 원래 중국은 처음부터 쌍궤 병행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북한의 비핵화를 예컨대 뭐 핵탄두를 하나 제거하면 뭐 중유 조금 더 주고 예, 예. 예컨대 무슨 뭐 저 핵발전소 하나 폐기하면 무슨 뭐 기름 주고 무슨 뭐 전기 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예. 게 중국 중심의 이제 해법인데 사실은 그동안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그 볼턴식 해법이 완전히 대세가 되어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특별하게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도 아닌데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당신들 그 쌍계 병행 방법 좀 쓰게 해주라. 우리 지금 죽겠다. 예. 라고 제가 볼 때는 애걸복걸한 거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는 따라서 이제 평평하게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요. 뭐. 네, 저는 가봐야 알죠. 지뢰밭이에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 편을 드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햄버거를 겁니다. 살라미 안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햄버거 스테이크도 있는데 네. 그 햄버거 스테이크가 그 식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식감 따지게 생겼어요. 포크로 하긴 그러네. 예. 뭐에다 뭐 살라미를 넣어서 그 살라미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볼턴식 해법이 대세일까요? 그래서 제가 미 국무부에서 정말 평생을 통역관으로 일한 김동연 선생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미국 정부 속내도 우리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북미 회담에 이 북중 회담이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트럼프는 매파 중에 매파라고 하는 볼턴을 기용을 했습니다. 존 볼턴을 바짝 옆에 갖다 앉혀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회담, 북미회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향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북중 정상회담 슈퍼 매파 존 볼턴의 등장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좀 짚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애초에 이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중 관계 개선으로 대북 제재의 차질이 우려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퍼매파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거 협상 결렬되는 거 아니야? 북미 협상?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 비핵화 아니면 그건 시간 낭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내가 대화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상황이? Been the worst mistake he's made. He's advocated going to war preemptively against North Korea, against Iraq, against Iran even.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미 국무부 통역관으로 무려 28년간을 한미 정상회담 등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중요한 외교안보 현장마다 함께했던 분입니다. 김동연 전 국무부 통역관을 연결해서 미국 현지의 전망 그리고 최근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백악관 내 외교 안보 라인의 변화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통역관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단도직입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북미 회담 5월에 예정돼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지금 현재 미국 내의 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볼턴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팍스 뉴스 텔레비전에 나가서 지금까지 내가 사적으로 한 얘기는 지나간 것이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그가 강경 조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CNN 방송은 볼턴이 트럼프에게 어떤 전쟁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전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그렇죠. 한편은 의회 총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임 날짜가 상당히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예.
볼튼은 4월 9일부터 안보보좌관에 일을 시작합니다. 안보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백악관 대청소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볼턴이 극단적인 허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데다가 예. 그의 역할도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나 건의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 자기 주장 또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자기 건의까지 함께 네. 상황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네. 뭐 5월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왜 볼턴 전 유엔 대사등 이 초강성 매파들을 안보란에 배치한 겁니까? 트럼프 속내가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볼턴이 마음에 든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예. 그렇고 또한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트럼프와 볼턴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하지도 이랬다 저랬다 할 뿐만 아니라 예측성도 없고 예. 또 불투명한 점도 많고 예. 또 변화도 심한 그러한 그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 미국 내에서 또는 그 백악관 내에서도 그 트럼프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 그 깊은 속내는 확실히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에 뭐 북한 여러 차례 다녀오셨죠? 네네네. 뭐 한 19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갈 때도 같이 가셨죠? 평양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게- 2000년 10월인데 예. 그때는 이제 북한의 집권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는데 네. 상당히 획기적인 그리고 기대 이상의 이 방문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 최근에 김정은 지금 국정위원장이 예. 예전에 정의용 한국 안보실장에게 얘기한 내용도 그때 나왔던 얘기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체제 보장이라는 건 미국 측에서도 이미 해준다는 암시가 돼 있었던 상태였었고 예. 그러나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네. 우리로서 핵무기를 계속 고집하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이 비핵화는 조선 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선대의 제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 조선이 북조선이 100년간 천지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필요도 없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의 철수도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내가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심지어는 통일 후에도 그리고 이 북미의 국교 정상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있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남한과 같이 쳐들어오는 이런 군대의 역할이 아니라 여기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세력 균형을 위해서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때도 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동연 전 국무통역관께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자세한 정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전 미 국무부 김동연 통역관과의 사전 녹화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내드렸고요. 추가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양무석 박사부터 좀 의견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일단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해제. 예. 그 다음으로 북미 간에 있어서의 대사관 개설을 통한 완전한 정상 국가의 관계 확정. 그다음에 이제 군축. 그다음에 현재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면서 최종적으로
평화 체제를 그 구축하는 것 예. 이게 기본적인 북한의 예. 단계적 그 조치를 원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것들을 동조해줘야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 비핵화까지 갈 수 있다가 이제 김정은의 기본적인 입장일 텐데 예. 어쨌든 볼턴의 등장을 통해서 상당히 또 그 정세가 급박해진 거죠. 예. 볼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말과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아주 간단하게 컨셉화하면 막말과 주먹으로 북한을 진압하고 다스리겠다. 제압하겠다. 예. 그래서 앞에 어떠한 단계적 조치나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는 동조적 조치는 없다. 예. 비핵화하면 그 뒤로 그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가 이제 볼턴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볼턴이 임명되자마자 김정은은 움직였다? 중국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예.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큰 백그라운드를 형성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볼턴 임명이 남북 북미 그리고 남북미의 그 관계 개선과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했고 그리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다시 단계적 동조적 조치를 하면 비핵화하겠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조건부를 이제 던진 거죠. 본격적으로 남북 북미 회담의 그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가 조정이나 협상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예. 99%다 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로 결렬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 정신적 낭비 많거든요. 근데 볼턴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실은 북한이나 대한민국이 먼저 딱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센 사람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조를 보여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미리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게다가 볼턴은 기본적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있었던 사람인데 별명이 싸움닭이고 그 난폭함이 이를 말할 수가 없다는데 특히 자기 책상에 수류탄도 놔두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보여주는 그 가시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원래는 사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아첨을 하고 본인하고 조금 성격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뜻을 잘 맞춰주는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임명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과거를 잊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트럼프와 같은 협상가가 무조건 이 기회를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임명해서 먼저 보여주는 정도의 효과를 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뭐 한미나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깨겠다는 의사는 없을 거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쪽으로 우리 좀 너무 이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우선은 뭐 볼턴을 기용함으로써 미국이 한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또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강경한 실제로 뭐 미군 철수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력을 가질 것이고 특히 한국 정부가 너무 대화 일방으로 가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원하게 얘기해라. 이왕 대화하러 나왔으면 속도를 줄이자. 이런 얘기의 압박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이 트럼프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조의 부분이냐 보다는 트럼프가 이 큰 협상을 앞두고 이 사람을 기용했을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측면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굿잡, 뭐 굿캅, 배드캅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협상과 평화 어떤 협상에도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명희 전 의원님. 예. 제가 석사 논문 쓴 게요. 예.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협조를 이뤄내는 게 어떤 방법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어떤 완샷으로는 어렵고 그 길게 보면은 이 명성을 획득하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명성, 내가 이 사람을 잘해주면 그도 나를 잘해준다. 이 사람을 때리면 그도 반드시 나를 때린다. 이런 명성을 획득하는 방법이 이제 협조하는 방법인데 지금 볼턴을 임명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그 볼턴의 이 소위 말하면 악명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아마 지금 우리 많이 우려하듯이 볼턴이 되면은 진짜 북한을 칠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볼턴의 명성 자체에 북한이 알아서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명성이.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볼턴 이거 매가 있잖아요. 그 자기보다 큰 동물을 잡아먹는 방법이 뭐냐면 째려봅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제가 동물의 왕국 즐겨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물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 큰 덩치도 훨씬 큰데 앉아서 그냥 가만히 그림 굳어서 보면서 이상한 게 눈을 안 마주쳤는데 어떻게 알고 돌아섰나 지금. 뒤로. 초식 동물들은 눈이 뒤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감을 잡는다. 예,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 예. 저기 뭐 저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볼턴 임명의 의미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 볼턴 자체가 북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이번엔 상당히 뭐 이제 패널들이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지금 보이는데. 박사람은 언제 쓰실 아닌 거예요? 것 같은데. 몇 년도에? 뭐 가만히 있어. 많이 인용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내용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행자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이 그거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정치인답네요.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겁니다. 네, 차명진 의원은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박사람만 못 썼어요. 본인 얘기하세요. 차음은 뭐예요? 차음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효과를 보자 그랬는데 예. 슈퍼 호크, 그러니까 강경한 아주 무서운 매를 네. 한반도 들판에 탁 풀어놨어요 지금 트럼프가. 네. 그러면은 그 들판이 어떻게 양상이 벌어지겠느냐? 이제 이 비핵화에 관해서 순풍을 역할을 할 경우는 뭐냐면 이제 매가 쭉 그 들판을 돌면서 외곽을 때리는 그런 효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맹수였던 길들여진다. 사람들이 그도 막 눈으로 째려보고 네네. 이러면은 그 맹수가 순하게 길들여지면서 예. 아까 말한 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핵을 폐기하는 예. 이런 식으로 가려는 게 지금 이제 소위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근데 역풍이 불면 근데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아예 그러면 그 아주 슈퍼매파가 매가 나타나니까 예. 그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맹수라든가 동물들이 네. 여기 살만한 곳이 안 되는가비요 하면서 네. 궤도를 이탈해서 아예 딴 데로 가버리는 협상장에서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그러려고 있어요. 중국에 텐트 하나 좀 쳐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예. 중국 가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 효과를 시청각 교육을 해서 매를 하나 그렸는데 예. 매 그린 게 조금 부족하다고 옆에서 차명길 의원이 약간 덧칠을 아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까마귀로밖에 덧칠이 아니라 교정이지 교정. 교정을 잘 해주셔서 거의 매로 보입니다. 이제. 정익진 변호사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독수리 오영재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슈퍼호크 3남매가 한반도를 지금 뜨고 있는 거죠. 야, 참 재밌는 평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꿩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강력한 메시지가 예. 인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볼턴은 48년생입니다. 나이가 70살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아마 뭐 그 다음에 뭘 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일을 갖다가 처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협상을 해봐야 하는 거고 올해 만남이 하여튼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과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제 다음 얘기 정봉주 전 의원 얘기인데 참 큰일 났네요. 아주 한 방에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자숙도 자숙하겠답니다. 정치적 저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정봉주 전 의원 거짓 해명을 그냥 시인을 하면서 그래도 기억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어디서부터 정계 은퇴 시사까지 했는데 오늘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시는지.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저격입니다. 이러면서 폭로마다 딱 잡아떼던 정봉주. 결국은 정계 은퇴로 마무리가 되네요. 성추행 의혹 보도 나오자 2011년 12월 23일 해당 호텔 룸에 간 적도 없고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성추행도 없었다. 민국파라는 사람의 인터뷰 보도가 나오자 하계동 병원을 오후 1시 넘어서 도착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2시 전까지 여의도 호텔까지 갈 시간이 안 된다. 그리고 민국파라는 사람이 23일 수행했다고 그 허위다.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다가 최초 보도 언론이 맞고소를 하니까 그날 1분, 5분, 1분에서 5분 단위 사진 780장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다가 폭로자가 사건 시간대 기록을 공개한 겁니다. 23일 오후 6시 43분에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을 또 정봉주 전 의원도 찾았어요. 아, 내가 거기 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출마 철회하고 자연인으로
MBN 인기 프로인데요, 자연인은. 이제 본인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데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들어보시죠. 저는 23일 오후 2시 30분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임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3시서부터 5시 사이 시간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허위 보도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그 허위 사실 보도한 몇몇 그 언론들을 고소하는. 근데 그거를 기억의 조각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사진 이런 게 다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일처럼 이렇게 찾아주더라고요.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정을 뚫고 이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저 정봉주를 막지 못합니다. 정봉주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준비하신 사진 780장은 뭘 입증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그 당시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2011년 12월 23일에 정봉주 의원 전 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있으신가요? 일부러 공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장수가 많아서. 그리고 뭐 이제 신빙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거니까 단순히 언론에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한 날, 그날 기사가 나갔을 때만 해도 약간의 의혹이 있었지만 또 오늘 같은 시간대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득 담고 있고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 정혁진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을 잘하시긴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세요? 그날부터 꼬인 거죠. 2011년 12월 23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 정봉주 의원이 어떤 심리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봉주 의원은 MB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이렇게 심리 상태가 굉장히 동요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 정봉주 의원의 그 확신이 이제 와가지고는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뒤집혀가지고 정치적 자산으로 아주 잘 확립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일이 생기니까 두 번째로 억울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꼬였다?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원포인트 사면을 받고 너무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시장에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제 미투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타이밍이. 이거는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폭로를 주장했던 여성분이 시각을 특정하지 않고 늦은 오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국파라고 하는 분이 시간을 1시에서 2시 이렇게 결정을 지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진만 시간대 찾은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정봉주 전 의원 말대로 정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민국파 주장을 따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카드 내역이 나왔다고 해서 성추행이 진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없었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요점은 이분이 왜 현재 방향성을 상실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결론적으로는 자기 덫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자기 덫에. 그러니까 빠졌다. 지금 현재에서 기억 없는 건 제 자신의 불찰 얘기하지만 이거는 무고죄를 벗어나기 위한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상황을 좀 돌이켜보고 특히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잘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은? 저는 그러니까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방금 우리 노 변호사께서 약간 그 사면 이후에 좀 흥분했다. 그게 동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심을 잃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사태를 맞이하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정치를 정봉주 의원이나 저나 정치를 했으면 정치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 정말 국민에게 뭔가 맞이하기 위해 전신한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한테 다가오는 이 현실이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정치과 너무 다르다면
아예 모든 걸 접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차명희 전 의원님도 어떤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제가 보니까 이 정봉주가 평소에 상당히 이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본인이 아마 당시에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믿고 이제 문제를 버틴 것 같은데 증거 있으면 대봐 이런 심정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진 거죠. 실제 그 미면에 자기가 정말 했으면 그런 일들을 벌였으면 옛날에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클린턴 나 하긴 했는데 서로 좋아서 했다. 아니면 그때 내가 상당히 그 감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정상적이 않아서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전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화를 불렀다. 정봉주 대 정봉주. 그러니까 정봉주에게 정봉주가 넘어간 거예요. 네. 양 박사님.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까지 미투 사건에 있어서 행위로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한 사안이었었거든요. 키스를 하려 했다. 키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하려 이제까지 나왔던 각종 미투의 내용 중에 행위로 보면 가장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화를 했거나 기자가 전화를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만나서 사과를 하든지 차라리.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 5시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은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시에서 5시 여기만 증명을 해내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프레시안에서 정확하게 시간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나 프레시안 기자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3시에서 5시라는 프레임을 잡고 그 프레임 3시에서 5시 사이에 모든 걸 증명하면 이 문제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5시부터 7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쓴 깨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장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이번에 정봉주 전 의원 건을 보면서 아까 속담에 나오듯이 제게 제가 넘어간다라는 속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치에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너무 여기에 관련된 사람도 많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780장 사진을 마련해가지고 알리바이를 대려 그랬는데 그 사진이 대부분 11시 후반대부터 오전 11시 후반대부터 오후 5시 전후까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780장이. 근데 피해자가 어저께 5시 5분과 37분에 셀카를 찍은 사진을 딱 들이대니까 그때 전후에 알리바이를 찾으려고 결제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 여러 가지 그를 알리바이 찾으려고 딱 나서 보니까 거기서 결제가 거기에 결제한 게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딱 나서니까 그냥 한 방에 딱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랜 정치부장 경력으로 볼 때 재기 가능합니까 정치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경우? 뭐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런데 상당 기간 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추행 의혹에 지금 휘말려 있고 또 거짓 해명한 거는 뭐 어차피 본인이 시인한 상황이고 기억이 없는 것도 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그저 한두 분만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준비된 내용부터 들으시죠. 그 포스케어라는 앱에 들어가서 GPS를 확인해서 해당 장소에 있어야만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뉴욕이나 렉션 호텔 같이 인근에 있는 장소에 체크인이 불가능한 거죠. 5시 5분에 체크인을 했고 5시 37분에는 체크인한 상태에서 뉴욕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 당시에 안젤라 씨가 뉴욕에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간이 없음에도 그 시간을 특정해서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전혀 가해 사실과 모순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이 그 정봉주 전 의원 주장의 논리적 허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것도 좀 말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 미투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또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굉장히 그 분노를 하는 그런 피해를 입혀놓고 기억이 없는 것도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동안에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왔다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그렇게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로 자신의 마무리를 한다는 건 참 끝까지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게. 저 김광덕 부장 뭐 준비하셨어요? 네, 뭐 쓰셨네요. 길게 안 할게요. 이게 의학 용어 중에 기억 상실증에서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용어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하고 싶은 거는 기억이 되는데 어떤 거는 기억이 안 되는 건데 딱 그날 나의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날 성추행 시도했다고 하는 그 부분과 그 시간 전후의 것만 딱 선택적으로 기억이 안 되는 그 장면만 떠오르지 않는다. 네, 그런 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는 또 다시 봐야겠죠. 네. 아까 노영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무고죄를 벗어나려 한다는 걸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정봉주 전 의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하했죠. 그러니까 근데 취하를 했는데 이게 취하한다고 해서 조사를 끝내거나 없어지는 죄가 아니에요. 경찰 조사는 진행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고소장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한 순간 그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나중에 회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고의로 만약에 이런 식의 행동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진 처리를 하고 저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뭐 다른 거 그만두고 정리를 기억이 안 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함께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차마 말씀드리기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감히 이런 인간이 감히 대통령 노릇을 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순실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최초 보고 지시한 시각 모두 조작됐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순실이 세월호 당일 관저에 앉아서 이러세요 저러세요 했다는 게 이게 믿기세요 지금? 예? 최순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방문해서 박근혜와 중대본 방문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 중대본에 가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뭘 말한다고 보시는지. 세월호 당일 오후 청와대 대책회의에 민간인 최순실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오후 2시 15분 이영선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A급 보안 손님으로 방문했다. 문고리 3인방이 쫙 대기하고 있었고 최순실이 도착하자 바로 세월호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서 대통령 중대본 방문하세요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겨 입고 머리하고 오후 5시 15분에 중대본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어떻게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체 다시 돌아봐도 이상하시죠? 일몰 전에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나? 하루 종일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올해 지금 생각들 하시는 것 같으네요. 세월호 사고 당일 최순실이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앉아서 중대본 방문을 논의했다. 이걸 뭘 말한다고 보시는지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네, 여전히 아침 시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에 있었던 밖에 있었던 겨우겨우 박 전 대통령이 2시쯤에 기력을 찾았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최수원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관제에 왔다 갔다 보안 손님으로 왔던 그런 매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어떤 뭐 그분이 최서원이 점장이를 만났든 누구를 만났든 어떤 결정을 짓고 누구를 만나서 대안을 가지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마 그 전까지 과연 지금 현재 화면에 보는 얼굴 상태로 봐서 자고 있었는지 의식을 안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차명진 전에. 요거를 저를 먼저 시키고 그러세요. 곤란하게. 근데 다른 건 하여튼 먼저 뭐 하시네. 그 검찰 보도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당시에 그림 보시면은 청와대 조직도가 이르지 않았을까. 검찰 보도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고 비서실장, 에너지 실장, 비서관 다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검찰 보도대로? 검찰이 지금 그 단서를 다시는 이유는 뭐예요? 검찰 얘기가 어디까지가 정말인지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걸 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정말 이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히 엄청난 얘기는 해요. 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이게 되는 예.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문제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보고 하여튼 검찰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 검찰에서 나온 얘기대로라면 하여튼 이 당시에 청와대 순실와대의 조직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비관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할게요. 그만 여쭤보고. 저기 네. 노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날 7시간 행적 관련해서 뭐 성형수술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인후염을 앓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2시 15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들어올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도 못 만났어요,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냐. 예. 그랬더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물었더니 이제 강요들이 중대본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하니까 그 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근데 물론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관여한 적이 없다.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최순실 씨 그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6일 날 판결 선고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왜일까? 뭐 이런 식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도대체 최순실 씨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최순실이 대통령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박관천 전 경정이 얘기했잖아요. 1순위라고. 그러니까요. 서열 1순위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양 박사는 말씀하시겠어요? 뭐 사실상 그 당일날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최종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검찰 이야기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는 뭐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관련자 60명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60명 이상의 관련자들이 그 진술했던 내용들을 그 총 합쳐보니 이제 이 상황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방금 그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했던 인후염 이야기를 하면 진작에 아팠다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항상 뭐 본인 스스로도 혼자 산다 그다음에 국가와 결혼했다 하는데 뭐 대통령이 아팠다 그 당시에 했었으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7시간이라는 논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아팠다가 말이 돼요? 죽는다는데 애들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자, 그 대통령이 아팠대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인후염이냐 아니냐까지 또
또 다른 논란을 또 발생시키는 게 현재의 사안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참 이 일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순실 이야기는 우리가 또 뭐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아팠다는 상황에서 예. 지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날 최순실하고 2시 15분에 들어온 최순실하고 상의한 뒤에 중대보험 방문했다는 걸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보여주느냐? 최순실 씨가 일종의 국정 운영의 감독 역할을 해서 이제 주연 배우를 무대에 올리고 어떻게 하려는 그런 감독 역할을 했을 거나, 그렇지 않은 비서실장 역할을 한 그런 거로 보이는데, 그날 회의한 사람 저 장면을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고 최순실이 있고 그다음 문고리 3인방이 있는데, 저 비서실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크로니, 영어로 말하면 크로니 비서실이었던 거예요. 크로니가 좀 사적인 친구들을 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원래 저 회의를 열게 되면 안보실장,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하고 모여야 되는데 여기에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하고 회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크로니 비서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도대체 박근혜는 어떤 사람인가? 최순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실 지난 1년 반 그 정도 됐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 같고, 최순실이 징역 23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 23년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에 어린 학생들이 이미 TV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장면이 다 보도가 되고 있었고, 참혹한 일을 당하고 정말 발을 동동 굴렀던 온 국민이 그런 순간에도 최순실을 기다렸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정부가 마비됐던 거 아니냐. 왜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 책임자들은 도대체 뭘 했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리고 안봉근이가 침실 옆에 가서 수차례 대통령 불렀다는 거예요. 전화 좀 받으라고. 예? 김장수 실장 전화 좀 받으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하라, 이 말씀 한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월호 실시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도대체 누가 이것이 팩트입니다를 만든 겁니까, 도대체? 네? 검찰 세월호 보고 지시시간, 보고 지시시간 모두 조작했다. 무엇을 숨기려 했나?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러고 청와대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에 보면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종합서면 보고가 있었다. 검찰이 살펴보니 골든타임 10시 17분을 이미 지난 후에, 이건 배꼭대기 잠깐 보이고 딱 물에 가라앉았을 때입니다, 이게. 골든타임 10시 17분 지난 후에 10시 20분경에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됐다 하는 것이 검찰 이번 수사 결과입니다. 이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비서실 실시간으로 30분 간격으로 10일이나 서면 보고했다고 올려놨는데 이게 팩트라고. 검찰이 조사해보니까 실시간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단 2번만 받았다. 들어보시죠. 특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인 제가 상황실에 꼭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떠가지고 대면 보고하러 관저로 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서면 보고를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날 말고도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 보낸 적이 있죠? 그날 말고도. 그 전에도. 많습니다. 자, 그때도 그러면은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냈습니까?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틀림없이 본관도 보내고 관저도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관저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게 맞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제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제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관제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서면 보고를 보내서 어느 쪽에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양쪽 보냈으니까. 예, 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그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집무실에 갖다 넣어주고 상보고를 정호성 제1비서관한테 넣어주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게 그렇습니다. 자, 관저에는 누구한테 전달하고 왔답니까? 관저에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게 가지고 생존율 370명이랍니다. 이동 변동성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확인할 때 370까지 정확한 게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요.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166명이라고요? 예, 예,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이거 VF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예, 준비들 했어요? 네, 제가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저도 참 할 말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일단 대통령 본인도 좀 뭐 아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 그 대통령 주변의 그 소위 보좌 시스템도 참 10시 17분이면 이미 그 골든 타임을 지나서 배가 105도인가 기울어진 시점이어서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는데 실제 보니까 10시 20분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골든타임 지난 다음에. 그 정도로 청와대가 정말 무능했을까? 주인이 아프다고 개까지 아프면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정말 당시 상황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다 청와대에서 일을 했을까? 하여튼 정말 속 터지네. 좀 제대로 정말 충신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무조건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사실 초창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홈페이지에 올린 것부터 계속 그 대통령께서 뭐 해경한테 전화로 걸었다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없던 일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경한테 잘해라고 전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원래 사실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뭐 사실은 아침 8시, 9시부터 이렇게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 계속 2시, 3시, 5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단 2번만 보고받았다는 건 사실조차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청와대와 당시 해경 통화한 내용 있죠. 그 녹취를 다시 잠깐 그때를 떠올리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일괄에서 오신데요. 예, 예. 인도에서 그 열차 전환 친구 들었습니까? 예, 상학장입니다. 예, 선생님. 그 학생들 다 구조됐다고 나오는데 인원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학생들요? 예. 그걸 어떻게 킥에서 누가 그 언론에 올렸나? 저희들 파악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지금 해가지고 예. 그런데 161명이면은 예. 나머지 한 300명이 배에 있다는 건가요? 해가지고 뭐 일부 배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300명이 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깥으로 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161명이 구조된 거 전체 인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체 인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구조된 인원 추가될 것 같아요? 추가로는 일부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행정에 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선내에 좀 해가지고 일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해경의 그 군란 요원들 현장 해가지고 현장 지금 전서 다 그래서 현장 이동 조치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구조된 인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게 가지고 생존율 370명이랍니다. 이동 변동성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확인할 때 370까지 정확한 게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요.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166명이라고요? 예,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이거 VF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그 어느 조직이든지요. 그 헤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기체란 말도 있듯이 제가 봤을 때 김장수 장관이나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 장관 할 때는 나름대로 유능하게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일을 저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작까지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위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메두사처럼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모르겠고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국 전 부장님. 예, 그날이 11번 서면 보고를 한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좀 분석을 해보니 따져보니 오후와 저녁에 딱 2번에 걸쳐서 일괄 출력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데 진짜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바로 이런 세월호 이런 참사 같은 경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월호 당일은 총체적인 국정마비 상태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진도 그렇고 모두가 이 해경도 그렇고 진짜 총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사실은 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분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최순실 씨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옥중에서 저는 정말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양문석 박사님. 참 이야기 이 시간에 지금 다 시청자들께서 이제 저녁 드실 시간인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방송이 계속 침울해지고 쭉쭉 이제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저 팩트라는 단어를 팩트라고 읽고 거짓말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는 현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동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 지지와 옹호도 있었지만 오늘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또다시 그나마 남아있던 최소한의 정의나 동정심마저도 없어지게 만드는 저 거짓말 덩어리의 청와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회고록을 쓴다죠? 평생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닌가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와서 회고록을 쓴다는데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최순실 옥중 자서전 예상 내용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어떤 내용을 담아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7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3개월간 지금 매일 회고록을 쓴다는 거예요. 공책으로 약 한 300페이지 분량 썼다고 그럽니다. 가제가 나는 누구인가? 과거에 대해 쓴 글이에요.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내가 회고록 작성 권유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명장 추앙받는 것은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지적해드렸지만 사례 선택은 지극히 불손해 보입니다. 여기 왜 이순신 장군이 나옵니까? 최순실 3심까지 다 끝나면 출판할 거예요. 법원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을 선고하고 2심은 4월 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30년 동안 교육 사업에 헌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저기 변론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네. 원래 우울증으로 한 2, 3년 다리를 못 써갖고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었고 공황장애가 심해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작가 양해를 약을 먹은 겁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뭐 변호사들이 이게 권하기도 한다면서요, 노영 변호사님.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길어지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써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기도 쓰고 뭐 반성문도 쓰는데 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것을 상심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왜 그거를 출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예. 정말 무슨 내용을 쓸지 너무 뻔할 뻔짜고 본인이 그 내용 뭐라고 쓰든지 간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후한무치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정혁신 변호사님. 저도 쓰지 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현호를 못 맡으셨죠. 그러니까 저 책이 나오면은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예. 더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다음 본인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최순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면은 이제 20년 기준으로 하면 80살이 넘는데 예. 만약에 그때 만기 출소한 다음에도 저 책 때문에 발목이 잡힐 거예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김광덕 정부장님.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모 정치인에 대해서 착각엔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오늘 또 그 말이 생각나네요. 보니까. 진짜 착각엔 커트라인이 없다는데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나 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이 책 쓰는 걸 권유하면서 이순신이 명장으로 추앙받는 건 난중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썼는데 본인도 혹시 이 쓰는 거를 무슨 뭐 일기를 무슨 난중 그 정도 급으로 국정농단 일기라고 쓰는 게 농단 일기가 아니라 무슨 난중 일기라고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닌지. 김영준 의원님이 좀 한번 가르쳐 주시죠. 너는 누구다 이렇게. 본인이 모르는 모양인데 누군지를.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감방 안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시간 보내기에 된 거죠. 근데 내용은 아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박근혜를 딱딱 잘 어디 구석에 있는 박근혜를 잘 포지션해서 리드해서. 정치인으로 리더를 만들려고 했다. 네. 충신이 되고자 했으나 그러나 마지막이 좀 억울했다. 억울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뭐 이경재 변호사의 저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무석 박사님. 예, 뭐 당신은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신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무슨 회계록입니까? 참여록을 써야지요. 예. 저는 방금 자료 화면을 보면서도 또 화가 나는데요. 예. 헌재재판 과정에 있어서 변론을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저 오만한 태도나 그다음에 좀 불리하면 울먹거리고 아프다 약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자기가 무슨 명예가 있다고 오명을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책값을 그대로 쓰는 거지요. 참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고록은 무슨 참여록이나 쓰세요. 예, 차명전 의원님. 아니 나도 좀 합시다. 네, 하세요. 저는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가 일기 쓰지 써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공개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참여록 비슷하게 할 테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출판한다면은 진짜 종이값이 아깝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하나 끝으로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판사님이 왜 굳이 안희정 전 지사를 불러서 만나봐야 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2차, 3차 성폭행, 성추행 의혹이 지금 폭로가 된 상황에서 두 얼굴의 안희정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죠. 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오늘 갔죠. 자진 출석했는데 국민도민께 죄송하다.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10일 자진 출석할 때는 그 말을 했고요. 지금 벌써 19일 2차 출석할 때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생각합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26일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참여의 뜻으로 국민들 피로감만 느끼실 것 같아서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굳이 기일을 다시 잡아서 나오세요. 그래서 오늘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 법원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려면 가겠습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 등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셨는데 다시 이렇게 출석하기로 마음 바꾸신 이유 무엇입니까? 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심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나요? 구속영장 발부되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장희철 변호사님 최순실은 회고록 쓰지 마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거 안희정 전 지사는? 그 원래는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그 피의자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판사님은 그 안희정 전 지사를 부르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그 마치 엄청나게 큰 범죄인 것처럼 그 알려져 있는데 그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은 형량이 사실 그렇게 센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무리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상습범 같이 돼버리면은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구속이 될까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노희 변호사님.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런 것들은 사실은 2년 이하 징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한 범죄이고 영장을 청구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영장을 꼭 발부해달라고 한 얘기였고 특히 1차 첫 번째 피해자였던 그분이 강제추행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을 집어넣어서 강제추행을 영장 적시 범죄 사실을 말한 것은 법원이 보기에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 중이죠, 그럼 안희정. 네,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발부가 되면 구치소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현재 지금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법리 다툼이나 그동안의 관례 이런 것들하고 현재 여론이나 분위기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우세한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초씩만 하셔야 되겠는데요, 김영주 의원.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생각일 겁니다. 불출석하고 출석하는 그 마음이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자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이나 시선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출석해서는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소명하고 가겠다. 그런 부분. 예. 하여튼 저는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판결 날 거고요.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지. 근데 이제 마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취미, 독서, 사색. 근데 공장님 말씀 중에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